건축 현황, 정책 방향과 에너지 효율이라는 공통 주제에 대해서 건설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로 에너지 빌딩 센터장을 맡고 계신 박덕준 센터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고 함께 첫 번째 발표 청해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센터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 세션이 무척 흥미롭게 이어졌던 만큼 첫 번째 세션도 많은 분들께서 집중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행연구원 제로에너지 빌딩 센터장 박덕준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국내 건물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방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된 정책,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짧은 발표이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물분 배출 현황과 시사점 그리고 건물분 온실가스 감축 방향에 대한 재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시사점입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사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서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강남과 서초 지역에 도로가 잠겼습니다. 제네시스였던가요? 자동차 운전자가 그 도로에 잠긴 자기 차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집중호우, 이상폭우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극과 극의 날씨, 초여름의 날씨가 3, 4월에 시작했고 5월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고 가뭄이 있고 집중호우, 폭우, 그리고 겨울철 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들이 마치 저희의 일상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역설의 현장이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도시는 성장해 왔고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살게 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IPCC 6차 평가 보고서, 아까 발제 때 보여주셨던 보고서죠.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그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우리나라 전남 구례 사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동이 터오는 사진을 IPCC의 6차 평가 보고서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그리고 기후 탄력적 개발의 전진 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속 증가해서 약 1.8배, 지금의 1.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향후 넷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기술, 시장의 조화로운 균형적 발전의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의 전망 그리고 이런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는 주요 전제들이 있습니다. 인구, 가구, GDP, 유가, 산업 구조와 같은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망했을 때 2030년 우리나라의 건물부는 온실가스의 배출 예상치는 4,550만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3,500만 톤만 배출하는 것으로 꺾어 내리겠다라고 발표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비율로 보게 되면 2018년 우리가 온실가스 실제 배출한 것 대비 2030년에 저희가 32.8%를 감축해야 되고 2050년에는 88.1%를 감축해야 되는 아주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3.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부분은 3%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의 증가, 네, 그리고 생산활동의 증가, 서비스 생산활동의 증가, 그리고 겨울철이 특히 추워서 그때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출 동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건물 분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정과 상업이라는 섹터별로 나누어서 감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달 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23년도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건축물 용도별 총 에너지 사용량, 오른쪽은 건축물 용도별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우리가 원단이라고 부르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용도가 있고요. 이 중에 우리가 주거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지표를 봤었을 때 두 개의 지표 다 22년 대비 23년에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난방 부분의 효율화를 힘입어 가정 부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도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의 통계는 세분화되면 될수록 더 좋은 분석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시사점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건물 분해 얘기할 때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3,500만 톤 목표는 건물 분해 직접 배출에 대한 목표입니다. 간접 배출에 해당하는 우리가 건물에 사용하는 전기, 지역 난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분들은 그 3,500만 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전환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죠. 향후에 넷제로를 건물 분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물 부분에서 얼마나 간접 배출을 줄일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건물 부분은 에너지를 37%를 쓰고 있고 온실가스는 37%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선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콘크리트, 철, 알루미늄 등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를 포함한 건축 산업은 약 1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분해 사용하고 있는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중에 간접 배출의 비중이 직접 배출의 비중에 비해서 글로벌적으로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차이가 더 커서 2.5배입니다. 앞으로 전력화의 추세가 강화된다고 한다면 이 간접 배출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외 동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EPBD, 에너지 퍼포먼스 오브 빌딩 디렉티브가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달 개정 발효되었고 각 회원국들은 2년 후인 26년 5월까지 회원국의 국내법에 이 내용들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신축 부분에 있어서 2030년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은 제로 이미션 건축물을 의무화합니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2028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지수 GWP를 건축 신축 시부터 산정하도록 합니다. 2028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 30년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은 GWP를 산정하게 한다. 결국 에너지 사용량만 보지 않겠다라는 추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부분에 방점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퍼포먼스 스탠다드를 미니멈 기준을 설정하겠다.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각 국가별로 리노베이션 전략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화석 연료를 퇴출시키는 로드맵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의무를 확산하고 건축물을 신축, 매매, 임대 그리고 모든 광고를 할 때도 이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Affordable Home Energy Shot이라는 R&D 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라고 발표하고 집중적인 R&D 투자인 문샷을 발표하면서 결국 달에 인류를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탄소 중립으로 해서 에너지 어스샷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어스샷의 마지막이 8번째 마지막이 건물 분에 집중되고 있는 이 Affordable Home Energy Shot입니다. 그래서 이 Affordable Home Energy Shot에서는 빌딩 업그레이드, 건물의 효율 향상, Efficient Electrification, 효율적인 전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3개의 전략을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R&D 역량을 타겟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2035년까지 10년 이내에 에너지 비용을 20% 낮추고 기술의 추가 비용을 50%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R&D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Net Zero by 2050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건물 부분에 제로 카본 레디 빌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신축 부분에 있어서 제로 카본 레디 코드, 신축 기준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20%를 이 정도 수준인 제로 카본 레디 빌딩 스탠다드 수준으로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제로 카본 레디 빌딩이라는 수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장비의 추가적인 변화 없이 2050년까지 제로 카본을 실행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짓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아서 이것이 향후에 에너지 공급 사이드의 탈탄소화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 제로 카본 건물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제로 카본 레디 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기준에서 제로 카본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의 레디 개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 건물분 온실가스 감축 방향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작년 4월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네 번째로 계획 수립 공간 조성 탄소 중립화라는 4개의 섹터로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예산과 법령을 통해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정책은 유기체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분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핵심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정책에 대한 추진 성과, 발전 과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1년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를 시행해서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의 모태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단열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현재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단열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건축물의 난방 부하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에서 LED 보급에 대한 가점을 확대해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신축 건축물의 대부분들이 LED 조명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활성화시켰고,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의무화에 따른 에너지, 탄소 배출의 정량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평가는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관점이 아닌 우리가 아웃컴, 성과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런 성과를 좀 더 국민에게 좋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탄소 절감에 대한 성과 분석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있어서 필수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조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과 같이 도심지, 고층 건물, 주변 건물의 음영, 용적률과 같이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의 설치 제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 요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상업화를 통해서 정책 수용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지 내 온사이트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향후에는 내 대지 외인 오프사이트의 신재생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산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프사이트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국내의 전력 공급망의 요건을 고려해서 이런 공급 방식을 유형화해서 확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공급 방식에 따른 보정 개수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지 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을 때 10년, 15년 이상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유지 관리 체계 역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의 최적화 운영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커뮤니티 단위 인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생산, 저장,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커뮤니티 솔라와 같이 여러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부하 패턴이 다른 부분들을 연결하는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과 같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점과 생산하는 시점에 부하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커뮤니티 단위로 묶고 이것들을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에너지의 생산, 저장, 공유, 거래들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이것들의 최적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단위를 동별이 아닌 커뮤니티 단위까지 확장함으로써 재정의하고 인증평가 기준들을 고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사용 에너지의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전환 대응입니다. 결국 직접 연소, 화석 연료 사용 최소화를 위한 건축물의 전기화 추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의 에너지 수급, 결국은 에너지 공급 사이드의 전환 부분 효율화 추세를 고려해서 건물 부분에서의 일렉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의 열 에너지인 냉난방과 급탕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힙펌프 기술들이 결국 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바닥난방을 사용해 왔고 바닥난방은 복사난방 방식으로서 가장 쾌적한 방식입니다. 결국 직접적인 공기 냉난방 방식이 아닌 온수 냉난방 그리고 급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힙펌프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축에서 건축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대의 힙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재생에너지를 전기차와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기 도관, 전기 인프라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설비 기기의 연계 체계 부분들을 건축 설계 시점부터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축물 운영 단계의 에너지 효율 향상 수단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시공, 운영, 철거와 같은 건축물 전생의 주기에 있어서의 운영 단계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80%를 차지합니다. 근데 국내 신축 건축물은 전체 동수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후 건축물의 물리적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부분들은 AI CBN 기술을 활용한 기존 건축물의 운영 효율 개선만을 통해서도 상당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내재 탄소, 앞선 발표에도 있었지만 인바디드 카본에 대한 감축을 위한 전 과정 평가 ACA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탄소 성적 표지 EPD 그리고 LCIDB와 같은 건축물 전 과정 평가를 하기 위한 체계화 시스템들이 현재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이것들은 탄소 국경제도, ESG와 같은 환경 규제를 탄소 경제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저탄소 공공조달과 연계해야만 하고 국제 상호 인정들이 함께 돼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들이 공조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부분 탄소 중립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시장 관점의 진전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호라이즌 유럽 그리고 미국은 에너지 어시아과 같이 이런 미션 지향형 탄소 중립 혁신 기술 전략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보급 가능한 경제성을 확보한 혁신 기술, 융복합 기술, 적정 가용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이런 혁신적인 신기술들, 신제품들의 합리적인 수용 체계를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전통적인 건설 산업이 전환해야 되는데 이런 전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함께 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기술, 정책과 제도 간 그리고 기술 간의 퍼포먼스 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실제 현장에서의 성능 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 갭 해소를 위해서는 실증 기반 성능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신기술의 에너지 성능 실증을 통한 R&D의 성과 검증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평가 시스템
연계 가능성 부분들을 제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시 예측 성능과 실제 현장에서의 성능 간 간극을 최소화하는 Empirical Validation 체계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미국 DOE의 자원으로 LBNL이 플렉스 랩을 구축해서 이런 밸리데이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도 국가 R&D를 통해서 제로지빌딩 테스팅 랩을 구축해서 이런 임피리컬 밸리데이션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융복합 기술 그리고 운영 효율화 기술과 같이 현재의 KS나 시험 인증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제로제 건축물 인증 제도에서도 평가받을 수 없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실제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체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기후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해 건물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건물의 온실가스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업, 결과적으로 예산 그리고 법령 개정들에 대한 노력들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성공 모델들이 각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탄소유리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노력들 그리고 성과 확산들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탄소 중립 추진은 환경 문제를 넘어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호혜적 가치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현재의 탄소 기반 경제 하에서는 단기적 손해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탄소 중립 추진 노력들이 경제적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경제 성장 둔화 같은 여러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성장의 모멘텀으로 탄소 중립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이런 탄소 규제와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의 재정 정책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진단, 리모델링 이런 영역들은 지역의 일자리들을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혁신 기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과 성능 향상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는 열거된 규제들만 허용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지만 앞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체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 기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또한 하나의 중요한 축임을 강조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로 에너지 빌딩 센터장 박덕준 센터장님과 함께 이제 질의응답 곧바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제언이 있으실 경우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빠르게 3초 정도 여유를 드리고요. 하나, 둘, 셋. 네, 내용을 질문 한 분 정도 네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세이버스 17기에 소속돼서 활동 중인 대학생 박세온이라고 합니다. 초반에 그 발표를 들을 때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 목표에서 건물 부분은 2018년 대비 30년까지 32.8% 감축, 2050년까지 88.1% 감축 목표라고 그 발표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 일단 감소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88.1%라는 수치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이 88.1이라는 수치가 약간 다소 무리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8.1%라는 이 수치가 혹시 어떻게 산출된 수치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네, 그래서 국가 NDC를 만들고 탄소 중립 전략을 유엔에 보고해야 되는 상황들에서 이런 전략들을 마련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넷 제로라는 목표를 2050년에 설정하는 과정에서 건물분에서 직접 배출로서 배출하는 양 부분들을 그 양으로 사실 설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전적일 수밖에 없는 목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런 정책 드라이브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각국 선진국들도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이 이것들의 속도를 바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사실 70% 이상이 2050년에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의 리노베이션을 신축 건물 수준으로 바꿔감으로써 이런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들입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목표인 건 맞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분들의 사실 많은 협력과 또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또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계신지 여쭈어 보고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경복대 건축가 이근우라고 합니다. 예, 질문 드리는 건 이제 저희가 전기차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충전소나 전기차 지원금이 거의 한 2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건축 분야의 지원금은 뭐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감축되고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쪽도 신벤처 사업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지원 제도가 좀 상대적으로 펀드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전기차 대비 좀 지원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에 보조금은 있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의 보조금 부분들은 사실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 예산 당국과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협의들을 매년 사실 거치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사실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융자의 방식들을 현재 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사실 자체 재원으로서 무이자 융자를 하는 BRP 사업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앞으로 전력화의 추세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발전 회피 비용과 같은 부분으로서 논리를 만듦으로써 끊임없이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또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행해 주고 싶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아쉽습니다. 마지막 한 번 질문만 시간 관계상 저희 중앙에 계신 분께서 먼저 손을 들어 주셔서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 주한대막대사관의 박의진 상무관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오프사이트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지금 현재 그 아리백 때문에 이제 산업용 빌딩이나 공장에서는 VPPA라는 형식을 통해서 오프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건물 뭐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규제가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고 내년에 제로 에미션 빌딩 그 그레이드 40%를 그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기사를 한번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 보겠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내년에 적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이제 부분은 에너지 자립률에 대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상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에 따른 생산량. 현재 재료정 건축물 5등급 수준이 이제 민간 부분에 의무화될 예정인데 그 수준은 20%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특정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40% 4등급 수준까지 이제 올리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재료재 건축물 인증 기준에 오프사이트를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지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생산의 전기를 같이 연계시키면 현재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오프사이트 부분은 10년, 15년 이상 이런 거래 관계들이 지속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사실 부동산 거래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좀 생소했던 개념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이라든지 PPA와 같이 에너지 생산한 양을 바로 즉시적으로 팔 수 있는 제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현재 아시다시피 신축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준공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는 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거래하는 체계하고는 약간 현재로서는 좀 갭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운영 단계에 있어서 제로에너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개에서의 갭을 줄이기 위한 연구,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밀도 높은 질문과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은 매듭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덕준 센터장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